네, 북미 간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는 걸까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방북 이틀째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미가 비핵화 검증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팀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실무단을 상호간에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의 회담, 논의 자체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의 이제 만나는 것은 계속 만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게 진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로드맵이나 시간표 정도 만일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냐는 워킹그룹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탑다운에서 탑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협상팀들, 협상팀들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려왔다라고 의미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성김 대사를 포함해가지고 구성이 될 거고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뭐 지난번처럼 최선희 최강일 팀들이 아마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각 3 내지 5명씩 구성이 되면 10명 이내로 실무팀이 구성이 돼서 이것을 회담을 앞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검증 방법 대상 이런 것들도 논의해 나가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미 양자회담의 기본 틀은 일단 갖추어진 건데요.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이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가 이번부터 바뀌냐 안 바뀌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뭐 리용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김영철하고 먼저 만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워킹 그룹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 비핵화에 방점을 둔 워킹 그룹이냐 아니면은 북미 공동 성명 이행에 초점 맞춘 워킹 그룹이냐 이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기사로는 비핵화 검증을 제가 보기에는 그 비핵화 이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상당히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예. 6.12 북미 공동 성명 4가지 항목 거기에 대한 워킹 그룹이 아니겠냐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요. 관계 정상화 워킹 그룹. 네. 그다음 지금 이제 평화체제 워킹 그룹, 비핵화 그리고 사회문화 이렇게 워킹 그룹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런 고위가 회담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수석 대표 북한의 표현은 그 대표 단장이죠. 이 바꿀 때에는 두 가지의 환경 여건이 변화됐을 때 바꿉니다. 네, 어떻게 그건 뭐냐면 변화됐을 때 바꿉니까? 72년도에 남북조절위원회 또 그리고 2000년대 남북장학회 회담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대표단장 바꿀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수석 대표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내부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 대표단장을 바꾼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그대로 뭐 자리는 이동됐습니다만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 또한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분간 폼페이오, 김영철 이런 채널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수석 대표가 그대로인데다가 정책도 특별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용호보다는 김영철이 계속 회담을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김열수 교수님은요? 네, 저는 뭐 양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왜 김영철이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관료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핵 문제만 관련돼서는 이 사람만큼 지금 북한에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통성이나 또는 뭐 전문성이나 노하우나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번영과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아마 미국에 요구하려고 하면 이용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논의를
논의를 하려고 그렇죠. 보는군요. 그래서 예. 전반적인 논의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렇게 주도해왔던 김영철 통전부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최선희 부상하고 최강일이 그냥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나가면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나 이제 지금 우리 그 양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워킹 그룹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2005년도에 그러니까 뭐 굴구 공동 성명을 통해서 워킹 그룹을 몇 개로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 워킹 그룹, 그다음에 뭐 북미 간에 또 저기 북일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워킹 그룹,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 체제하고 관련된 워킹 그룹 그렇게 나눴는데 그 결국 시행도 못 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워킹 그룹이 이렇게 몇 개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는 성김 대사를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하고 저쪽에는 최선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3 내지 5명이 한꺼번에 같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 지나면 이게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지 아마 이건 봐야 될 텐데 이건 조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요건 좀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오늘 또 하나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 성사된 배경을 보면은 지난 7월 초죠.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서신 네. 이것을 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판문점에서 수령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두 번째 특히나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을 맞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상당히 직접 수석 대표인 김영철을 직접 맞이를 했고 그렇죠. 또 뭐냐면 국빈급이라 정상급이라 볼 수 있는 지금 행사들을 백화원 백화원 초대했단 말이에요. 초대소에서 머물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또 특히 백화원 초대소에서 물론 고위급이 묵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고위급 간의 이런 회담의 사례는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화점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이것은 좀 객이 안 맞습니다. 아마 의례적인 만남 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또 그 속에서 좀 더 진전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선 휴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이 폼페이오 장관 이런 간의 만남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담에 참석하지는 않지만은 등장해서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뭐 친서를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가고 하나는 CD를 한 장 갖고 가는데 네. 그 CD는 그 영국 가수죠. 존 엘턴이 노래 부른 것 중에 락켓맨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비하할 때 로켓맨이라고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이 그게 아니고 존 엘턴이 노래 부른 것 중에서 로켓맨이라고 있는데 예. 그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CD를 함께 네네. 보내는군요. 그래서 예. 그 CD까지 갖고 갔기 때문에 뭐 회담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친서는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뭐 CD도 전달해야 되니까 잠시 이렇게 만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오전 뭐 9시 정도부터 이제 실무회담이 진행이 돼서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현장에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실무 접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뭐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으면서 예.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그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또는 그 김영철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네. 뭐 이거 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서로 원하는 것을 좀 더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겠죠. 그 분위기 조성이 결국은 이런 유해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미국으로부터 소위 뭐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 두 번째는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뭡니까?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이런 그 구상 내용.
그다음 이제 이런 유해 송환 어떻게 의식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송환할 것인가 예. 이런 세 가지가 이번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핵심적인 논의 쟁점 사항이 아니겠냐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공동 선언에 있는 내용 뭐 네 가지가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렇죠. 해주신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동 성명에서 큰 기둥 뼈대를 예. 씌웠다 하면은 이번에는 살을 붙이는 막 그런 행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비핵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폼페이오가 방북길에 오르기 전에 기존의 CVID에서 지금 FFVD,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 빠지고요. 지금 검증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한 발 좀 물러선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CVID 얘기했다가 PVID 이렇게도 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FVD 얘기했는데 사실상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6월 13일 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또다시 CVID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은 계속해서 CVID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FFID를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서는 CVID 자체를 이걸 거의 뭐 성정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패전국에 강요하는 한국 문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바꾸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그게 무슨 뭐 톤이 좀 다운됐다든지 뭐 강도가 줄어들 그런 생각 저는 안 해요. 예. 거의 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북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을 정도 또 북한이 싫어하는데 굳이 CVID라고 이렇게 꼭 필요하냐.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검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검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비핵화를 향해서 가겠다. 그럼 요 정도 선이면은 북한이 용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저는 폼페이오가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이렇게 던지면 북한도 뭔가를 좀 줘야 되잖아요. 예, 사찰과 검증과 관련해서. 네, 북한이 준다라기보다는 북한은 그 정도 용어면은 뭐 수용할 수 있다 없다가 예.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면 일본에서 이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방북한 결과를 얘기할 텐데 방북한 결과 속에서 FFID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은 이것이 이제 수용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어로 간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수용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검증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검증 대상, 검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정말 북한이 얼마만큼 정직하게 정말 이 비밀스러운 예. 핵시설까지 다 공개해서 목록을 제출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찰을 받고 하겠느냐 하는 예.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이게 비핵화가 진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실무 그룹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 하여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할 때 그 회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봐야 네. 뭐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오늘 생각을 예, 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FFVD 이 용어를 쓰는지 그렇죠.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검증과 사찰 부분에서 북한을 좀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는 미국 내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까지 지금 하자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들이 이 국민들의 그 관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또 의심을 제기해야만이 또 지금 이제 이 협상 대표단들이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을 어찌 보면은 미국 언론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북한 압박하는 그게 뭐냐면 협상 대표들이 압박하는 것보다도 언론이 압박해 줌을 해가지고 뭔가 이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론 이런 일종 협상력이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 미국의 이런 언론들이 과연 북한에 대한 압박, 거기에 대한 핵심이냐, 아니면 불신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압박이냐, 이것은 별개의 부분이다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불신이냐,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냐.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미국 일부 언론에서 가지고 지금 이제 비핵화 어떤 영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지금 봤을 때 그에 대한 그 징조들은 안 보인다. 오히려 비핵화 오히려 핵능력도 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보도 내용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들 뭐 저는 기술적인 전문가 아니더만도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그 오해 소지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런 지금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언론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뭔가 북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이라는 건 제가 그 서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원한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으로부터 압박해가지고 이런 CVID든 FFVD든 받아내려 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CVIG라든지 뭔가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해야 있단 말입니다.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 좀 언론이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미국 내 일각에서는 그런데 폼페이오가 이 영화죠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보다 어려운 미션을 지금 받고 갔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꽤 괜찮은 표현이에요. 아, 왜 괜찮은 그러냐면 비유다.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에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에 결국 제일 마지막에 다 미션은 컴플리트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받고 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임무를 완수할 거다. 그런데 그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이 우리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를 보듯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아마 핵심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것이 함흥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재료연구소, 화학재료연구소 그것도 이제 공개해서 다 보여주고 지붕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영변에 있는 거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강성, 경성 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우라늄이 지금 이 만들고 있는 것이 비밀 그 지하 시설인데 그곳에서 1년에 저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12,000개의 그 원심 분리기가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영변에 있는 거 6,600개까지 합하면 18,600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그 언론이 과장된 측면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네, 나온 실제로는 부분들,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더 늘려나가는 또는 능력을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계속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분명히 미션 임파서블에 그런 임무를 띠고 들어간 건 맞습니다. 네. 어렵고요. 그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는 뭐 결국은 성공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희망을 저는 가져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일 미션 임파서블이 정말 임파서블 되면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아있는 저기 옵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군사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도 생각하리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내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도발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뭔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비핵화의 시간표가 나름의 정치적 일정하고 맞물려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심하게 표현하면 자충우돌이랄까요? 앞뒤가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 이유랄까요? 이후에 보면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이 조화가 상당히 많이 맞고 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핵실험 행위 있느냐, 그리고 이제 미사일 실험이 있느냐,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서로 접촉 잘하고 있고 아마 기단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일관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 뭔가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지금 조화가 맞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과 한 2, 3년 정도 좀 더 관계를 돈독한다면은 비핵화 충분히 끄잡낼 수 있다. 이런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앞에 우리 이제 김 시장이 조금 말씀인데 거기다 전적으로 동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뭐냐면 지나친 비관 이건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패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김일수 실장과 마찬가지로 뭔가 북미 간 있어가지고 비핵화 역대 역사에 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김정은 위원장을 좀 뭐랄까 덕담 이상으로 이렇게 신뢰를 할만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예.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정상이 일단 신뢰 첫 발을 띄었는데 앞으로 이 신뢰를 더 돈독히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방북에 미국 출입
그 국무부 출입 기자들 6명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유해를 인도받아서 폼페이오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1차, 2차 갈 때는 기자들 2명 정도밖에 수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 6명을 수행해 간다는 것은 뭔가 큰 이제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뭐 동창리에서 예를 들면 뭐 엔진 시험장 뭐 예. 그거 폐쇄하는 거 그런 행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해 송환과 관련된 건데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상 뭐 동창리 가서 그거 폐쇄하는 거 보는 것은 취재하고 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네. 결국 남은 것은 유해 송환과 관련된 건데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한두 번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5개 예. 정도 그러니까 뭐 유해가 정확하게 이제 몇 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귀국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아마 취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6명이나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사실 뭐 해석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비핵화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돌아갈 때 비핵화 부분에서 앞으로 뭐 협상단만 구성하자 여기서 끝나고 유해만 송환해서 가자. 그러면 이게 또 등가 관계가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이 부분만 한다 해가지고 저 6명의 그 기자를 동행했겠습니까? 유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지금 최근 북한의 이런 거리에서 가지고 반미 반제 이것이 아니다는 변화상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그다음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방북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이것을 7월 초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유해 송환단 이런 데서 이 사의 감사의 표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체제 안전 보장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긍정적인 구상 이런 것도 다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금 이루어졌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백한 초대소에서 3시간 가량 또 지금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고 그 다음에는 북미 공동성명에 큰 뼈대에 있어가지고 살을 붙였다. 저는 그걸 보고 그 살을 붙이는데 이행한 데 있어가지고 분위기 조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유해송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 시장 말씀처럼 유해송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 몇 구를 같이 동행해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유해송환 직접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장소에 가가지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서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는 이런 뭐 북한 군부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그 이 유해송환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이런 의식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유해 송환 문제는요 사실상 중요하죠. 중요한데 비핵화의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돌아갈 때 사실상 뭐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한 것도 없고 검증 절차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도 없고 뭐 초기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해 송환만 데리고 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킹 그룹 정도만 갔다라고 하면 얘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로드맵 정도는 들고 가지 않겠는가. 검증과 사찰 부분에 대한 네, 어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큰 거죠. 내용이요? 큰 예. 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워킹 그룹에서 이걸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합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제 아마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해 송환 문제가 부각이 되고 비핵화가 잠수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간 팀들이 한두 명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도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지금 폼페이오 수행자 그룹을 보면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좀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그 결단 낼 때 목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정상국가의 정상인 지도자성을 국제사회로부터 각인받는 거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경쟁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유엔 총회 간다 하면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저력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유엔 총회에서 직접 정상국가의 지도상 보여주는 직접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냥 유엔만 연설만 오겠습니까? 가가지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 또 각국 정상들하고 양자, 다자 이런 또 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유엔 연설한다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얻는 게 많겠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아마 유엔 총회 기간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하고 또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종전선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유엔 연설, 북미 2차 정상회담 또 남북미 정상 간의 종전선언 이런 측면에서 유엔 총회 방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요, 예. 그 이수용 당 국제부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의 동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최근 며칠 동안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꼽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저기 쿠바에 가 있거든요. 예. 그럼 왜 이 시간에 쿠바에 갔을까?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만 전달하고 했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 전에 쿠바를 방문하고 예. 유엔 가서 총회에서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 그렇지 않으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길에 쿠바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든 통상 우리가 뭐 어디를 가면 딱 한 나라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통 국가의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찌됐든 이수용 당 국제부 저기 부위원장이 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유엔 총회에 나가서 연설할 정도가 된다면 정말 북한 비핵화를 그대로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거기 연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이 이 협정에 사인하기 전에 공동성명서에 사인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는 여전히 제 귀를 때리고 있는데요. 세계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한미일 그 외교부 장관 할 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앞으로의 비핵화의 모든 것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뭔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진전된 뭔가 성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렇죠. 예. 김정일 위원장이 유엔 총회 가려면 뭔가 북미 정상간에 또 남북 정상간에 또 북중 정상간에 서로 그 소통하고 합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 핵심이 국제적 관심 핵심은 뻔해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 비핵화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뭐냐면 간접적인 또 국제사회 바람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 메시지를 전달 기회가 유엔 총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막 그런 관점 봤을 때 그 전에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해. 중요한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려 하면 미국 또한 그에 걸맞는 체제 보유대에 대한 신뢰성 구상을 던져야 되겠죠. 네. 이 두 가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하면 저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 전까지 나름대로 성과 있는 이런 것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망을 합니다. 일단 9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비핵화 협상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걸 테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벌써부터 관심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해리 해리슨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네. 1년 반 정도 공석이었잖아요. 예. 예. 그 해리스 대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 사령관 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56년생인데요. 이분은 그 일본계, 그러니까 네. 미국인이지만 일본계죠. 왜 그러냐면은 부친이 주일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또 일본인이었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예. 건너가서 이렇게 지금 뭐 해군 사성 장군까지 됐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강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고 그 일본인 이제 그 어머니를 두셨고 또 자기 부인도 지금 현재 일본인이거든요. 일본계죠. 사실상 일본계 미국인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동양에 대해서 비교적 그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 비빔밥이나 무슨 뭐 안동소주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장성들은 저분하고 오랜 그 친분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태평양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주한 미 대사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비빔밥과 안동소주를 즐겨 하시는군요. 어쨌든 한국 근무가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그 해군 사성 장군이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외교 안보하면은 조금 뭡니까 엇박자 많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런 용어가 잘 없잖아요. 예. 또 특히 뭡니까 주한미 대사에 있어 가지고 사성 장군 군 출신 이렇게 그 이 대사로 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우려를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김일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상당히 합리적이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군 출신들이 이런 외교 무대에 들어서 가지고 자리 받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빠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떻든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온화하고 또 지금 동양계의 그 어머니 아닙니까 일본계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뭐랄까 기대가 크다. 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시기가 더 늦어지면은 여기서 뭡니까 이 북미 정상 간의 나름 합의상 이행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